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개혁 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합쳐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늘 녹색 넥타이를 맸던 안 대표, 이번엔 두 당 상징색이 어우러진 걸 골랐습니다. 먼저 유 대표가 보수적인 안보관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처럼 허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 정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 측은 다음 달 4일 전당대회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당내 통합 반대파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의 타락, 유승민 보수개혁의 공허함을 목격한 국민들에게는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투표 장소를 전국 23곳으로 분산한 것은 집단 반발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밖에서도 민주당은 보수 야합, 한국당은 생존 위한 피난처, 정의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떴다방일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본사에서 4대강 관련 문서가 대량 파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수자원공사에 보관되던 문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수톤에 걸쳐서 이것이 파기되는지 그것은 설명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제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민감한 내용의 자료라고 판단해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1톤 트럭 4대 분량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보안 스티커가 붙어있는 포대 안에서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문건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봤더니 4대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 이 부분들이 텍스트하고 사진으로 찍혀서 문서에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잘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인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축제의 모습을 보고 간다면 그분들이 우리 남쪽 사회를, 바깥 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엔트리에는 북한 선수 일부만 선택하기로 해 우리 선수단에 피해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0명 이상 올 겁니다. 사전 연습을 통해서 그중에서 기량이 뛰어난 북한 선수만 골라서 5명, 6명 정도면 23명에 더해서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고요. 조 장관은 이번 남북회담으로 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뗐지만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도가 가급적 올해 안에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드디어 안철수와 유승민이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두 사람 동시에 나와서 일종의 합당 선언이에요. 예. 근데 가칭 당명이 난 정말 재밌더라고. 개혁신당이라고. 개신당. 오셨네. 개신당. 두 사람 이 방송 들으면 맥 빠지겠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그 박지원과 정동영 이분들이 하는 거기도 개혁신당이잖아요. 가칭이. 예. 그래서 지금 선수 치기 이런 느낌이고. 아니, 올해가 무슨 개라고 뭐 서로 뭐 개 달라고 막 개 난리를 치네요, 진짜.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개혁자 붙이는 그게 꼭 줄였을 때 꼭 그런 뉘앙스 해가지고 결국은 안 해요. 개혁이란 말을 앞에다가 붙이면 줄일 때 꼭 앞에 개자만 나간단 말이야. 또 개혁도 안 할 것들이 꼭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개혁 보수 신당 그러면 개보수가 되고요. 자, 어쨌건 기득권 보수 수구적 진보 물리치고 대안 정치를 하겠다. 수구적 진보는 무엇이며 기득권 보수는 뭐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유승민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나 아직 통합에 완전히 찬성한 거 아니다. 맞아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튕긴 적이 있었는데 밀당. 또 언제 또 그 내부적으로 다 합의를 보고 그런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 뽀뽀할까봐 조마조마했다니까. 그러니까 박인숙의 탈당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이렇게 청사진을 걸어놓고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으로 쭉 가고 있는데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둘 다 급해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게 위법이든 아니든 뭐 당연 당구 위반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우리 합당 결의해놓고 보자라고 일종의 이제 지하철에 탔는데 자리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가방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다 뻔한 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야기해볼까. 안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 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이원병씨. 낡고 부패한 구태 정치가 니들이거든. 패거리, 개파, 사당화 같은 구태 정치와 결별하였다. 패거리, 개파, 사당화가 지금 안철수가 보여주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개 단어 전부가 자기 자신한테 딱 적용되는 건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말하는 게 진짜 웃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기도 하고 자기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모습이에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 바른정당의 어느 정도 기반이 명남에 있다 보니 또 이제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과 함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 맞추고 지금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누가 믿어줄까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는 믿을까요, 이 말을?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평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꼬마당 대표의 합당선언 발표 생중계로 시청했다. 홍준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수구 보수 선언을 한다. 형님 먼저라더니 역시 유 대표가 이끈다. 유 대표는 미소와 자신감, 안 대표는 굳은 긴장된 표정이다. 개혁신당을 창당한다니 안 대표와 유 대표가 자신들의 통합신당을 통합개혁당이라고 한다. 따라하기보다는 수구 보수 통합당이라고 당당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 왔고요. 최경환 의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지루한 말잔치였다. 위사 요구와 공약을 남발했지만 안철수의 새정치의 타락, 유승민 보수개혁의 공허함을 목격한 국민들에게는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이다. 점점 거세지는 보수 대야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 변통이다. 이렇게 평을 했네요.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이라는 생각은 저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안철수와 정말 유승민의 기자회견의 태도는 정말 상반됐었어요. 오히려 안철수는 약간 어른 흉내를 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했습니까? 이때랑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때랑 달라졌어요, 진짜. 이제 정치인들이 보기엔 안철수가 대중적 인기가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을 때는 상관이 없는 캐릭터인데 나쁜 쪽 이미지화 돼서 계속 어떤 비판을 받을 때는 안철수는 구상유치한 느낌 나잖아요. 정말 어린이 같은 느낌. 그것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개선이랄까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빠졌어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저 안철수가 뭐 하다못해 뭐 각종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 같은 거 막 다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도 막 비판해. 자기 공약이었는데 비판해. 문제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건강한 보수네 뭐네 이런 개소리 새정치 이런 거 다 빼고 복지를 더 강화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이미 나갔지만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을 다시 선보인다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9월 달부터 하게 된 건 그거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다시 아동수당에 대해서 다시 뭐 법을 발의하겠다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복지를 더 늘리시오. 그리고 남북 간 관계를 더 전향적으로 빨리빨리 대화하는 쪽으로 가시오라는 그런 진보적 아젠다가 없다면 그들의 공간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수많은 참모들과 온갖 많은 사람들 네트워크를 거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공간 속에 그냥 정치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욕을 갖다 쓰지만 사실은 달라질 게 없는 재탕, 흘러간 뭐 유행가의 재탕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정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문재인 정부는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시오. 그러면 정부를 돕겠소. 이런 마인드로 기자회견하고 당 만들면 어느 정도 지지율 나와요.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은 안 할 텐데 지금 안철수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한 정치만 30년 정도 한 직업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 7선쯤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정치 용어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그 레토릭만 뽑아내는 이제 그런 선수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자, 이제 야수당과 푸나당이 이제 서로 합당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뽀뽀 먼저 할까요? 더러워 죽겠네. 난 누구랑 뽀뽀를 안 해요. 혀는 안 넣을게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푸릇푸릇하게 뭐 이렇게 예. 그거 이야기한다 그러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용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일반인의 언어로 푸나당과 야수당이 오늘부로 당을 합치게 됐습니다. 합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두 당이 사실은 좀 세력이 미약하지만 합쳐서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서포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끝. 뭐 이런 정도로 해주면 쉽잖아. 네. 그 개념이 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근데 안철수가 지금처럼 약간 희화화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지도 않고 세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당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을 만들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대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봐도 너무 웃긴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정치권에서 너무 주목받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건 내가 봤을 때는 10%쯤 이유는 있어요. 공공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게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고 이를테면 5년 전에 안철수의 등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했던 안철수는 실제로 그 당시 여론조사 보면 서울시장에 한 7-8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신선을 했으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정치인으로 보이잖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대선까지 왔는데 대선 때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실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 이따가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유성엽 의원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만들어줬는데 토론 가서 뭐 그런 이야기.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처럼 실력이 다 밑바탕이 드러나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실력도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선을 거치면서 안철수는 20% 정도의 득표를 얻었지만 그 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딴지를 걸면서 또 이미지 깎아먹죠. 네. 대선 조작 사건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사실상 안철수의 지지는 없다. 네. 이게 어떤 큰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유산을 갖고 아직도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있는 거고 좀 더 차갑게 말하면 호남권의 국회의원들이 안철수를 못 따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인으로서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 방송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철수는 유난히 이렇게 좀 관대한 거 같은 게 아닌가 기존 언론들이. 맞아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조중동이나 이런 어떤 보수 기득권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홍준표보다는 그 대안으로 안철수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궁여지책이라는 거야.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중에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유승민이 더 낫잖아. 이미지적으로는. 저는 일종의 언론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다뤄야 되는 정치인들의 이슈에 절대 분량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대 출신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암묵적 카르텔 같은 거라고 느껴져요. 안철수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 지면 공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고 생산되는 뉴스의 절대 분량에서 안철수가 갑자기 빠져버리면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분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라는 어떤 그 우리나라 학력 카르텔, 언론 카르텔들이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생산되는 정치 컨텐츠에 대해서 그냥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안이 없어서 이게 여야가 공방이 되고요. 나라야 잘 되든지 말든지 뭔가 정치 이슈로서의 완고한 세력으로서 야당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적인 강자가 사라지면 일방적으로 여당이 독주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항마로서 홍준표냐 안철수냐 유승민이냐인데 일단 당으로만 보면 유승민이 가장 약한 세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유승민이 아직까지 뜨지는 못하지만 국민의당과 합쳐져서 뭐 분당하고 한다고 해도 교섭단체는 유지할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유승민한테 안철수를 먹혀요. 정치인의 분량으로서는 저는 먹힌다고 봐요. 그러면서 안철수를 유승민을 띄우는 불쏘시개 용으로는 욕 바가지로 처먹게 만드는 거. 안철수 자체가 완전 소멸되는 그러면서 유승민이 나중에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는 과정까지가 안철수는 완전히 소모품으로 저는 전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쫓기듯이 지하철에서 가방을 빈 자리에 던지듯이 참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실망입니다 씨발. 자 정치에 신물나신 분들께 사이다 같은 저는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요 개혁신당 결의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 아 지금 이게 정치 소식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코미디잖아요. 좀 무슨 말씀인가 했네. 예능.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합당 반대파들의 발언들이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안철수를 정말 싫어합니다만 안철수 안 보고 있다고 대놓고 안철수 대표란 말을 안 써. 안철수가 이 정도 되면 사실 분당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물론 안철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유신식으로. 법이 문제가 되면 법을 뜯어 고쳐. 당규 정도는 뭐 껌이야.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가 차라리 배신 같은 짓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안철수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돼요. 박정희가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놀아나가지고 결국에는 영구집권 체제, 총통제, 그게 유신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안철수의 지금 방식이면 당대표 임기를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는 날까지로 한다. 바꾸는 거 그게 괜찮네요.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은 닥쳤을 때 자기가 걸림돌이 되면 그 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법을 정비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걸 바꾸는 방법은 있지만 내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현행법적인 무슨 범죄에 걸렸어. 근데 그게 대통령한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닌 상황이야. 그럼 바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법을 고치는 거랑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국민의당 그 의원들, 그쪽 의원들의 일종의 자기 고백일 수도 있고 분풀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박지원 의원. 대선 때 안철수 지지한 것을 먼저 사과하겠다. 우리 당원들이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또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안철수는 그동안 호남이 베푸는 애를 무시하고 당을 팔아먹은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망하게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미크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현재 한 당에 있고요. 심지어는 박지원은 안철수의 상황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잖아요. 이건 좀 뭐라 해야 되나 이후에도 계속 또 다른 그 의원들의 멘트도 나오겠지만 자기들의 격까지 같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네. 뜻이죠. 법 바꾸는 형태로 막 밀고 가니까. 장병환 의원. 안철수가 대선 때 만세 외치면서 만든 포스터 보셨습니까? 거기에 우리 당 이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하자. 안철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국민의당과 당원을 우습게 보고 무시했으면 자기 대선 포스터에 당 이름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캠프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하고 상의조차 하지 않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뭐하고 지금. 자, 다음에 유성엽 의원. 대선 때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고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공약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그거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해서 MB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고 하룻밤에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그걸 제대로 가서 풀지를 못했구만. 여기 이런 데서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좀 이렇게 역량이 있는 의원들은 키워드와 숫자만 딱 줘도 알아서 풉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추미애 대표님. 한 15분짜리 이 이야기를 키워드 2개와 숫자 5개로 다 풀어냈었어요. 상임위장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철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화만 나서 적어줘도 못 읽었다는 거잖아요. MB 아바타냐 이 말을 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속되는 말 있죠? 지금 안철수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는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드디어 안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왔어요. 대통령병 환자. 뭐 안신병자나 뭐 그런 말도 들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걸 못 알아먹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병 환자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반박을 많이 해왔거든요. 난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목표는 안철수의 대선 목표. 사실은 진영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걸까지 감수하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정동영 의원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는 호남과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배신하고 보수 대야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합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심사숙고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이 왜 중요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게 왜 중요하고 이런 그렇죠.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기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기득권들의 특징이죠. 나는 살만하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달 28일 날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사실상 깨진 거죠. 네. 정치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당대표로 있을 때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우리도 아니지. 안철수가
이거는 상대방 조롱하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방송할 때 박근혜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 거의 쓰지 않고 정치인들한테는 뭐 허용해줬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진짜 좀 막 이혼하려면은 말 그대로 합의해서 신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비례의원들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신사적으로 내보내주고 자기하고 같이 갈 사람 바른정당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까지는 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철수가 도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진짜.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짜. 어디 누구한테 몸 밑에 칼을 이렇게 들이맞은 사람 같이. 안철수의 파트너인 바른정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른정당은 지금 박인수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죠.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숫자가 9명과 10명의 차이. 이거 이제 홈쇼핑으로 보면은 10만 원짜리와 9만 9천 원짜리는 다른 것처럼 정치인은 정반대잖아. 10명을 채우느냐 이런 부분과 9명이냐.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차이가 진짜 크죠. 이게 박인수 의원 이게 기습 탈당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카이사르 너마저라는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카이사르가 칼을 그렇게 맞았잖아요. 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푹 찔러 들어왔잖아요. 아, 브루투스 너마저구나.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할 때 남경필하고 김세현이 나가면서 이학재도 나간다고 했었는데 이학재를 주저앉혔어요. 유승민이 이학재 당신이 나가면 10명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학재가 주저앉았는데 그 타이밍에 박인숙이 슉 나가버리네? 이학재 의원 얼마나 속상할까 진짜. 그냥 가버리는 건데. 유승민도 전혀 몰랐다고 그러죠. 이학재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욕을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3선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동네에서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제 자원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절실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저앉히는 바람에 참았는데, 박인숙 의원이 치고 나가버렸네요. 그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권성동 지역구 있잖아요. 강릉에. 거기 당협위원장이 강릉시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탈당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권성동이 바른정당으로 갔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급하게 정비를 합니다. 지구당을 정비를 하면서 권성동이 나간 자리에 현재 강릉시장을 당협위원장으로 앉혀놔요. 근데 권성동이 복당하니까 그게 바뀌어요. 다시. 박인숙도 내가 봤을 때는 지역구가 이분이 송파 쪽이실걸요? 네, 송파. 그러니까 그쪽에 당협위원장에 대한 어느 정도 내락이 있었다고 봐요. 다시 복당하면 당협위원장 줄게. 그런 면에서 유해는 정말 재밌는 캐릭터인 거죠. 유해는 사실상 빈집이었던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이 됐다가 지금도 미스테리잖아요. 홍준표는 왜 유해를 쳐냈을까? 난 최근에 답을 찾았네. 뭐예요? 다른 거 없어. 개인 비리 이런 걸 떠나서, 사생활 이런 걸 떠나서, 유해가 홍준표가 당대표로서의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비주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잡놈 이런 느낌으로, 발정제 이런 느낌으로, 영이 안 서요, 영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홍준표 자체가. 당내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지. 저런 말정새끼, 이렇게, 그 비아냥거림 속에 시범 케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가장 화제가 될 만한 사람을 타겟팅해가지고 사실 별 쓸모도 없고 막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잡음이 없을 만한 인사 노이즈 마케팅을 막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라는 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반발할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막 화제가 되는데 그 자유한국당 부류의 정치인들의 특색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장을 딱 쥐고 권력을 부리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는 게 특성이잖아요. 저러다 나도 잘릴까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해는 홍준표의 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그냥 제대로 잘려나간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유해가 또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있다가 몹쓸 소리 듣고 유해가 나가 못 나가 하다가 막 상소리 듣고 나가 이 XX에 막 그러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앞이 쫙 열리는 모세의 기적을 보여줘서 막 빨리 나가라고. 참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자.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9명밖에 안 남았죠. 더군다나 지금 남경필도 나갔지. 사실 국회의원 몇 명보다 경기도지사 이런 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다 당직자야. 이제 9명이. 전 인민의 간부화 이런 거. 오신환이는 원내대표고 유승민은 당대표고 하태경은 최고위원이고 김선동은 사무총장이고 권오울은 최고위원이고 막 이런 식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정치는 쇠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완고하게 버텨주면서 13명 정도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서 딱 합당이 돼야 되는데 계속 비아냥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합당 반대파들한테 봐봐. 또 박인숙 나가잖아.
봐봐, 저러다가 보면 우리 나오고 나면 원래 39명이었는데 20명도 안 되게 생겼네.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계속 붙잡아 둬야 되는 건데 이제 9석으로 줄었고 그러면 안철수가 혼합을 포기하고 당 대 당 합당을 하는 당위성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안철수의 명분이 계속 깨지는 거라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김동철이 했던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차라리 개별 입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할까. 박인숙 이 사람도 저 보면 이분이 의사 출신일 거예요, 아마. 네, 원래 의사더라고요. 근데 그 문재인 케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했던. 정말 자기 기득권 지키기. 사실 그런 거 있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쪽에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 또는 뭐 이렇게 비례대표가 아니라도 공천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 지역 또는 그 직업군에 자기들 이익 지켜라고 사실 공천하는 거거든요. 네. 나이도 많아요. 지금 올해 7순입니다. 48년생이에요. 박인숙 씨가요?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나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유승민이라 그러면 정말 신비님 표현대로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 박인숙 씨 이 행동은 사실 정치라고 보기 힘듭니다. 너무 해도 좀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자리에 대한 내락.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 그나마 자유한국당으로 나가야, 물론 이 사람이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나가야 9석짜리 바른정당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실제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그걸로 보거든요. 완고한 영남 쪽에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은 사실은 괴멸에 가까운 정도 상태라서 국민의당과 합한다고 해도 딱히 비전이 없는 상태면 차라리 새가 좀 큰 정당에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인들로서는 의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쇄신했냐고.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형태로 발전하고 개악되고 있는 그런 정당에 다시 쳐들어가는 것들은 전 대체 뭡니까? 남경필은 이제 정치세력 꾸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새누리당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유승민은 그래도 그 당을 계속 지켜내면 나중에 보수의 대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유행한다는 1인 기업의 카피판인 1인 정당 같은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읽을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승민은 어찌됐건 간에 보수가 이명박도 구속되고 홍준표도 그렇게 큰 비전은 없단 말이죠. 정말 꼴통 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못해도 그들한테 표가 가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괴멸하다가 지방선거 때 완전 쫄망하고 그 상태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보수는 조금 더 깨끗한 이슈에 있는 정치인이나 대학 교수나 예전에 무슨 장관 출신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유승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승민은 정치권 내에서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을 소멸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존재감 유지하면서 당장은 안철수와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존재감을 과시하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음 총선 때 즈음에 승부를 한번 보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수를 완전히 역전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배신해놓고 나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또 유승민과 어떤 형태로든 합당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좀 깝깝한 상황이 오는 거죠. 저는 박인숙의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가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성폭력 법안이에요. 화학적 거세보다 물리적 거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르는 거야? 네, 고환을 제거해도 사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들어가셔서 꼭 이것을 실천을 하셨으면 그러면 고환을 제거할 때는 수술로 하지 말고 발로 차서 터뜨리는 걸로. 아이고. 아니, 근데 국민적 정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그런 무지막지한 뭐 어린이 성폭행 사건 같은 게 나고 그러면 정말 잘라버리고 싶긴 하지. 네. 근데 그거를 정치인들이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적 정서에 막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합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이거는 좀 위험하죠, 진짜. 인권이란 그런 거잖아. 인권의 정확한 의미는요,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뒤집어 싸가지고. 그래서 잘랐어. 또는 이렇게 터뜨려버렸어. 것을 했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 아이, 참네, 씨. 그리고 어떤 형벌을 가하는, 또는 판결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극형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무식한 새끼들이고. 자, 안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지금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하고 그러면서 한반도기를 들자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워딩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인공기 부분.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해 놨는데 태극기는 못 흔들고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으니까 손해다. 또는 북한이 응원 같은 걸 하고 내려와서 인공기를 흔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이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다 태극기만 흔들어야 되는 건가? 그럼 미국 국기도 못 흔들고 영국 국기도 못 흔들고 막 이런 식으로 비추이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왕에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그 각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줘야지. 그 참가를 하되 국기는 흔들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걸 왜 반대를 해요? 한반도기는 노태우 때 만든 거예요. 정서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이익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한국 국기는 아마 어떤 선수가 메달을 따거나 하면 태극기를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 준비하면서 합의하기 나름이죠. IOC에서도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지금 북한이 늦게 지금 이렇게 참가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일 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동팀이 우승이 될 때 국기는 또 어떻게 올릴 거며 그 입장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할 거며 한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공동팀에서 우승을 하면 한반도기를 올리고 각 국가 자격으로 개인 우승을 하면은 그 개인 선수의 국적 국기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 탁구 그 공동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반도기를 올렸고 그때 당시에 예. 다른 그 개인전에서 우승을 하면 북한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그 인공기를 올리고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태극기를 올리고 그게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네. 예.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통일이 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훨씬 큰데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태극기를 못 건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반도기를 쓰는 건 공동 응원할 때와 입장할 때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차피 인공기를 쓰든 태극기를 쓰든 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예. 심지어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걸 요구하면 어쩌냐 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애국가도 못 쓰는 게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 선수가 왜 금메달을 따가지고 외국가 뜨는 걸 왜 못해요? 아니, 그런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할 걱정이지 자기가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 걱정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위한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설사 이루어졌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는 막 억지스럽게 잡아 끄는 건데, 그러니까 안철수는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까기 위해서 말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위한 판단을 계속 해줌으로써 대안자 개념, 그러니까 야당에서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카운트 파트너로 나서는 것을 막고 계속 자기가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서 뭐랄까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세력으로서의 거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만한 것들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좀 나쁜 것 같고. 그래도 할 걸 해야죠. 이거는 좀 너무 이거 극중이라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참가는 하되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상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중국만 해도 민족이 다르잖아. 대만과 뭐 중국은. 그런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평화의 개념이야.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위해서 체제가 달라도 어떤 서로 간의 마인드가 달라도 똑같은 스포츠 룰로서 경쟁을 해갖고 서로 어떤 승부를 가리면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것이 원래 이념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북한이 참가해서 이 올림픽이 흥행되는 것만큼 더 국제적으로 이득이 없어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사실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핵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의 제전에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스포츠 선수로 뛰었는데 끝나자마자 우리는 다시 핵 실험할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평화의 잔치에 일단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 평화를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국제사회도 케어를 막 하면서 야야 핵은 대상 안 하는 거지 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북한 선수단을 갖고 계속 배타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 홍준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준표와 조국 홍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서 한 말.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본인의 한풀이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해보신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요. 야수님은 사법고시 준비한 적 없죠? 없습니다. 마차님은 뭐 당연히 없고. 없는데 외무고시 준비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학원비 엄청 들어요. 야, 돈 있는 사람만 출세하는 나라, 이거 잘못됐다. 근데 이게 그 홍준표의 이 발언을 뭔가 맞받아쳐서 코멘트를 하려니까 저 자체의 격이 너무 떨어진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한풀이 이게 말고
왜 그 말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검찰 권한 축소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하고 하는 그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었잖아요. 15일 날. 이때 홍준표가 한 말 중에 일부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볼게요. 청와대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고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 못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 측은하다. 미친 새끼예요. 진짜 아니 그 새끼예요. 이게 그러면은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 자체가 사법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유가 법을 가르치는 학자로 남고 싶다가 이번에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조국 수석 인터뷰 기사를 보면 학생운동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경찰과 법조인들이 정권에 불붙어서 어떻게 하는 거를 너무 자세히 봤기 때문에 자기는 저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사법고시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포장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홍준표가 그걸 가지고 딴짓을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의 말의 핵심은 사법시험 통과 못한 한을 지가 권력자가 돼가지고 분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조지인 거예요. 아니 그 홍준표 대가리 속에는 사법시험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최고인 사법시험을 본 사람이 자기가 왜 그러고 다니냐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진짜 한심한 새끼인 거죠.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마인드가 그대로 있는 거고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 못하는 건 다 쪽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사법시험 봐서 공무원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데 나는 이 법을 갖고 연구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기준을 조국이 사법시험을 합격 못해가지고 지금 검사들을 부리는 재미로 권력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질이다 진짜. 좀 심하네. 지 입장에서 자기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의 신분 계층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를 해먹었던 사람, 아닌 사람 딱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다시 또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그 개돼지 발언했던 그런 사고방식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잡놈인 게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홍준표의 막말만 한번 볼게요. 작년 9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홍준표의 막말만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빼고요. 2017년 9월 15일.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의논하지 않는다. 친북 정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패싱. 말하자면 무시하고 지나간다. 문재인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연병하네.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보여. 지금 트럼프가 문구로 소리 돼가지고 난리구만 지금. 자, 2017년 9월 25일. 야당. 정진석 발언 키우면 노무현 뇌물 범죄 수익 환수. 뭔 말이야 이게. 지금 그 장제훈이 썰전 나가죠. 썰전 나왔었어요. 한 번. 네, 나왔었어요. 거기서는 한 말이 좀 기억나는데 계속 이명박 다스 이야기하면은 꼭 뭐 450만 달러는 어딨냐고 막 물어요. 그 이미 다 팩트가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다음에 홍준표 2017년 10월 25일. 문재인을 보면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 중국, 일본 틈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 고종황제가 떠오른다. 불과 2달 정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차가 됩니다. 확실하게 북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를 트럼프의 발언까지 받아낸 아주 훌륭한 운전자가 됐죠. 자, 다음에 2017년 11월 23일. 세월호 의혹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6월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냐. 그들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어놓아야 할 범죄다. 아이고. 6월 은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변명이랄까 쉴드가 있던 부분이라 자치하고 세월호 의혹이 드러나는 거를 3년 4년 동안 방해해온 세력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에 2017년 11월 25일.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을 지칭을 한 건이었죠. 정말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는. 지도 선거운동할 때 말춤 췄고 어떤 상황에 가서 정치인들이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춤을 추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동남아시아 순방 갔을 때, 그러니까 예, 거기에 그러니까 현지 가수가 나와서 옥사이에 강남 스타일을 개사해서 이제 부르면서 그 참석자들이 다 흥이 나서 춤을 추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어울려서 안 추는 게 더 이상하고요. 예, 예. 안 추면 이렇게 비판할 사람이에요. 권위주의에 쩔어서 국민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지는 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 말춤이나 추면서. 제가 그 말춤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기억. 박근혜가 사법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나서 오전에 사과하고 나서 부산에 가서 말춤을 췄거든요. 미친년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빡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말춤은 출 수도 있고 그런데
비열한 방식이 뭐냐면은 왜 특정 행위나 직업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뭐이나 예를 들면 팟캐스트나 하는 주제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정말 비열하고 무식한 새끼 이 새끼. 빨리 넘어갑시다. 2017년 12월 5일 품격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씨. 또 품격의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엄하고 권위주의적이고가 이 사람들의 품격이에요. 그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려고 했던 건 품격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개새끼. 자, 12월 19일 KBS도 이제 파업 그만해야 한다.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이다. 파업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네. 파업이 뭔지를 잘 몰라요. 파업이 파를 파는 행위인가 파업인가요? 무식한 새끼 진짜. 12월 25일 현장 대응 잘못으로 제천 참사를 키웠다. 세월호와 똑같다. 가장 먼저 해야 했을 일은 미리 소방점검을 하는 것인데 정치 보복을 하고 정권을 잡았다고 축제하는 데 바빠 소방재난점검을 전혀 안 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자기네 경남에는 화재가 한 건도 안 났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났어. 심지어 다른 시도보다 같은 기간 내에 화재가 더 많아. 양아치 새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월 27일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경제체로 몰아간다고? 네. 요 말은 전 틀린 말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좀 과하죠. 왜냐면은 복지라는 개념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내가지고 세금 자체로는 부의 재분배가 안 돼요. 이 돈을 뺏어가지고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의 재분배거든요. 그런 형식이 바로 수정자본주의 나아가서는 약간 사회주의적 개념. 그래서 네. 삼인주의 이런 게 사실은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요즘은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 쓰는 게 사실 좀 구린 거예요. 그 정책의 어떤 목적이나 효과 자체를 분석하고 정책 자체에 이름을 붙이지 그게 그 자체가 뭐 이거는 자본주의야, 저거는 사회주의야, 저거는 공산주의야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왜냐면은 그 모든 요소들이 모든 정책에 모든 어떤 정치 철학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시대와 공간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회주의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맥락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빨갱이라는. 그렇지. 맥락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너무 조잡하고 구려요 진짜. 87년 박종철 열사 돌아가실 때도 그 근간에 보면 빨갱이로 몰기 위한 예. 조작 사건이 예.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자, 올해 1월 13일.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다. 지금 부산에 KNN 밖에 없는데 KNN도 회장이 물러났다. 정권이 아예 방송을 빼앗는다. 심났네요. 속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밖으로 말하면 안 되는 말들이잖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1월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640만 달러 뇌물 때문입니다. 미치겠네. 아 이거 모아놓으니까 진짜 스트레스. 이거 저보고 왜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좋은 죄예요. 뇌물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노정현 씨 관련해서 유학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빌렸던 거예요. 빌렸던 거. 1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론조작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포탈에 올리고 하루 종일 편파 방송하고 종편을 통해 한국당을 욕하면서 여론조작으로 나라를 끌고 갑니다. 분명한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정부이고 북한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화려한 정치쇼입니다. 북한의 정치쇼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대꾸할 만한 게 없네요. 지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니 이제 국방백서에서도 주적 개념을 뺐는데 도대체 주적을 왜 갑자기 지 혼자서 북한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죠. 좌파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않고 기업은 옥죄고 귀족 노조, 전교조 세상을 만들어서 좌파들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부가 끌고 가려는 경제 체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이 새끼는 사법시험 이후에 전혀 어떤 공부도 하지 않았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했던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고 있지 않아요.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불공정에 임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정도 뉘앙스지. 불공정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는 심각한 그 현실 인식에 대한 부분인 거지. 분기마다 대기업 옥죄는 거는 503이 더 많이 하지 않았나요? 돈 내놓으라고? 네. 말사 내놓으라고? 자, 1월 13일.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이용해서 정권 잡고 문슬람 댓글 여론 조작으로 정권 유지하고 방송 탈취하고 신문 압박하고 포털 장악하고 관제 여론조사기관 동원해 지지율 조작하고 참으로 대단한 정권입니다. 나는 홍준표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수사 기록으로 봐도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순위 조작까지 해왔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야. 네. 근데 그 조직이 와야 됐단 말이야. 물론 지금도 일부의 자유한국당 부류에서 남아 있어요.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조작하다가 그게 익숙해지지가 않은 게 일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건 조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지들도 했기 때문에. 정권 잡으면 당연히 SBS도 잡게 되고 댓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후져요, 이 사람 마인드. 근데 우리가 지금 포털을 장악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이버에서 얼마나 열심히들 싸우고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홍준표가 진짜 쓰레기인 게 굉장히 짧은 문장 안에 인종차별, 종교차별 이런 굉장히 대단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네요, 진짜. 자, 1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맨날 쇼만 합니다. 영화 보고 대통령이 질질 웁니다. 아이 개새끼 진짜. 이런 식으로 대국민 쇼를 해서 상황을 넘어가는 걸 쇼통 정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부풀리고 국정원 댓글도 부풀리고 탄핵을 유도하고 탄핵 후에 좌파 광풍 시대를 열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 못 듣겠다 진짜. 왜 흙탕물 흐리기 이걸 물타기라 그러잖아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도 같아.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들이 해왔던 짓거리를 이쪽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부풀리고 뭘 부풀렸다는 건데. 세월호를 부풀리고. 세월호를 부풀린 게 아니라 세월호를 계속 축소 은폐해왔지 이 사람들이. 자, 1월 15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좌파 문재인 정부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내란 음모 아닌가요? 이 사람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정권은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정권한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박근혜가 지금 집권한 지 한 8개월 됐는데 야당 인사가 특히 야당의 대표가 좌파 문재인 정부를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국정원이 출동했겠죠. 아니 당연히 이건 내란 음모잖아. 척결이라는 게 뭐야?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네. 미친 새끼들이네. 다음. 현 정부는 세월호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과대포장하고 침소봉대해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그냥 축소 은폐하고 조작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 작업들을 해왔던 게 누구냐고.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합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이 됩니다. 괴벨스식 나라 운영입니다. 아 진짜 정말 듣기가 좀 힘드네. 국정원 댓글은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에서의 박근혜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여론 조작을 위해서 투입된 거고 문슬람이라는 표현은 좀 기분 나쁩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수님이 댓글팀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만드는 건 불법 아니에요. 예. 어떤 댓글도 받지 않잖아요. 예.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불법과 불법이 아닌 거를 구분 못하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이 된다? 괴벨스식 나라 운영? 에이씨. 상대방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대기.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도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지적 능력도 떨어져 있어요. 장화도 쥐손으로 못 씻는데. 자, 마지막. 지방선거가 저들에게 넘어가면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나쁜 새끼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걸 표방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게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용법 자체가 너무 진짜 지금 한 40-50년 전에 용법이에요. 진짜 이 무식함이 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지방선거가 저들에게 넘어가면 좀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식 점잖게 말하면은 지방선거가 최소한 민주당 등의 민주진보 세력으로 바뀌면 훨씬 복지가 좋아지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네. 추구하는 개헌 중에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이니까 네. 지방 세력마저 민주진보 세력이 가져오면 훨씬 국민들의 삶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빨갱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재벌들이나 권력 가진 자들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의 5%도 안 되는 이 숫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잘 살면 안 돼. 뭔가 좀 배불리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이 개새끼가.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 하긴 뭐 이 말을 사람들이 뭔 거짓말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질이 안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사법고시 같은 거 본 자기 같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반 국민도 똑같이 잘 사는 시대를 원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바로 개돼지 이론이라는 거야. 사회주의 고축, 사회주의 무식한 새끼 진짜. 공부 좀 해 이 새끼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게 지적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이 개몰상식. 이런 자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이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지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앞절 망해봐야지 이제. 지방선까지 망하고
의회 권력까지 바꾸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끝까지 정진합시다. 나 홍준표 적당불기. 네, 네스23의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 스마트폰. 저는 마차고요. 저는 하이텔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영화 접촉 있었어요. 야한 영화 중에 접촉. 19금. 접속이 하이텔인가요? 데이콤인가요? 하이텔로. 하이텔. 아니에요. 유니텔이에요. 유니텔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다 옛날 사람들이. 저는 하이텔을 중2 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빠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때 제가 오빠들 얘기 나온다. 또 오빠들. 결국에 또 450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오빠들 얘기 나온다. 채팅. 아무튼 그때부터 좀 이런 PC 통신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막 중고등학교 때 하이텔을 엄마 아빠 잘 때 몰래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하던 때에 제가 머릿속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아, 누워서 하고 싶다. 나 너무 피곤한데 엄마 몰래 이걸 맨날 숨어가지고 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또 일단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딱 실현이 된 게 너무 좋았던 거죠. 일단 옛날에는 컴퓨터가 또 오죽에 컸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 일단 손 안에서 다 끝낼 수가 있고 내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트위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좋았던 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줄 두 줄도 그냥 막 던질 수 있다는 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하이텔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 찰나에 없어진 게 있어요. 아까 이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건데 삐삐? 아니요. 싸이월드. 싸이월드를 스마트폰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네, 못했죠. 네. 그 전에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아니, 근데 그게 SK 네트워크스인가? 거기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그렇게 내리면서 완전히 고사된 거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연동이 안 되면서 스마트폰과 함께 싸이월드가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방 꾸미는데 너무 혈안이 돼가지고 도토리 또 도토리를 무지하게 사서 막 꾸며놨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면은 있긴 있어요. 사진도 남아있고 좀 남아있는 거 얼마 전에 뭐 사진 다 포괄하고 뭐 그렇게. 그게 그 도토리가 그 SK 네트워크스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청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돌려줘야 돼. 안 그러면은 그 회사가 사기를 친 게 돼서 그래서 지금 그 싸이월드를 못 없애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운영은 안 하지만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애매한. 그거를 없애는 순간 만들었던 그 대표이사는 이제 철컹철컹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좀 아까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왜 연동을 했으면은 괜찮은 아이템 같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뭔가를 사서 내 방을 꾸몄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제가 말했던 트위터라던가 싸이월드가 사라진 게 아쉬웠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제가 또 하나 좋아했었던 거는 전 세계의 라디오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꼭 뭐 AFK나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영어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제3세계의 언어 같은 거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내가 다니고 싶은, 내가 알고 싶은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학원을 안 다녀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아이폰이 한 2세대 지금 처음에 이제 들어왔던 거 말고 그 다음에 정도 생겼을 때는 이제 팟캐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처음. 한 2009년, 10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낙곰수라는 거는 그때는 몰랐고 없었고 그때 이제 하와이 서핑 팟캐스트 막 이제 완전 미국에서만 만들어내는 컨텐츠만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서핑하는 거를 이제 장비를 조금씩 살 때여가지고. 그거 진짜 오디오로만 들으면 느낌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비디오 팟캐스트였어요. 서핑을 어떻게 오디오로. 그러니까 서핑을.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고 파도 올 때 올라타는 겁니다. 그렇죠! 느낌 알잖아! 근데 그게 사람들 많은 출퇴근 시간에 전철 안에서 내가 이 파도를 타는 이걸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맞아. 근데 그때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팟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팟. 네, 그래서 핸드폰 기능이 없는 아이폰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로 이제 보면서 각 나라에 잘 나가는 팟캐스트를 막 봤죠. 이런 거는 누가 만들까? 나도 이런 거 괜찮다 되게. 한글로 한번 또 만들어보고. 네. 야, 그거 굉장히 빨리 접하신 건데. 네, 전 제 글이 빨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로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팟캐스트로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영어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 그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영어랑 이제 불어를 막 섞어가면서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 비싸도 이게 제 가격을 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학원을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낙검수를 듣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만드네?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영어 사전을 안 사도 되는 거?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사실은 지금은 뭐 네이버 영어 사전이 있는데 이거는 와이파이가 있어야지만 되고 조금 내가 돈 주고 산 앱보단 좀 느려요. 근데 만약에 동아에서 나오는 영어 사전 이런 걸 사면은 아직도 앱상에서는 한 25,000원, 3만원 정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샀어요. 지금처럼 네이버에서 사전을 풀기 전에. 근데 이게 어차피 외국에서 쓰려면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작은 핸드폰 안에 사전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획기적이었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게 그 노래방 가서 노래 찾을 때도 그래요? 어플로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책 넘기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플로 그냥 딱 노래 치면 바로 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돼요. 그게 지금 요즘 학교 다니는 애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막 가방에 사전 막 들어있고 막 이거 막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엄청 두껍죠. 계산기 갖고. 왜요? 그렇게 사전을 이렇게 실제로 사야지. 이렇게 슈킹도 해먹거죠. 엄마 메리엄 사야 돼요. 엄마 롱맨 사야 돼요. 엄마 딕셔너리 사야 돼요. 정국도 사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있어봤자 삐삐가 겨우였는데 요즘은 보니까 학교에 스마트폰 충전 때문에 이 아답터가 쫙 있고 애들이 거기다 그 충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장면이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뭐 30명이면 30명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이거를 다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난로에 도시락 올려놓고 막 먹듯이 막 도시락 다 올려진 것처럼 그 이제 충전기가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10대들을 꼬시려면 그 와이파이 개방해 놓으라고. 그러면 그 근처에 10대들이 쭉 와가지고 다들 스마트폰 하고 있다고. 일리가 있네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랑 바람 피는 걸 어떻게 아냐. 내 친구를 여자친구 집에 같이 불러서 노는데 내 친구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습니다. 너 언제 왔다 갔어? 딱 걸리는 거예요. 말되네. 그래서 제가 그 달라진 강의실 풍경을 봤더니 일단 뭐 사전 같은 게 두꺼운 게 없어졌으니까 좀 가방이 가벼워지기도 했지만 교수님, 선생님의 말하는 거를 녹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인터넷 강의 뭐 이런 거를 굳이 내가 그냥 선생님 거 녹음해서 바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다닐 때 좀 어려웠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고3 때만 너무 주입식으로 배우다가 대학교 가서 너무 달라지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교수님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학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 애들 보니까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때도 뭐냐면은 이 선생님이 먼저 수업하는 스타일이 보면은 오자마자 칠판에다 분필로 30분 동안 쓰고 있어요, 계속. 그것만 쓰는 거야, 노트만 계속.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 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아깝죠. 왜냐면 이거 쓰고 있다 얘기를 못 듣잖아요. 쓰는 사이. 근데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하고 예전에 제가 졸업할 때쯤에 나온 게 뭐냐면은 무슨 미리 글씨를 쳐놔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대면은 이제 이게 화면에 뜨는 거 있잖아요. OTP. 그런 거. OHP. 그런 거. 그거까지 나왔던 거까지 봤어요. 근데 그거 나는 요즘 같았으면 공부 잘했을 것 같아. 나 이거 필기 좀 느려 죽겠는데 요즘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녹음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녹음을 하잖아요. 그걸 믿고 공부 안 집중력이 떨어져. 그건 맞아. 이게 예를 들어서 녹음기를 안 켜놓은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데 녹음기를 켜놓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륵 감기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딴 생각이 하는 순간 강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녹음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나중에 다시 들을 그러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걸. 그래서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들으러 가면 녹음 안 해요. 그러니까 야수님 같은 분 덕분에 사실 그 최순실 그렇게 다 밝혀진 거예요. 다 받아 적어가지고 일일이 받아 적은 거잖아요. 녹음기 있었으면 그거 없앴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칠판에 판서한 거를 다 적었지 하고 선생님이 지우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저 찍고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찍어야 된다고. 찍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 그걸로 이제 뭐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하지만 사실은 이걸 찍어야 마음이 편한 거죠.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선생님들도 이제 옛날만큼 칠판을 많이 안 쓰실 것 같은데 왠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은 쫙 뿌려주고 거기 뭐 단톡 카톡방에다가 올리고 맞아, 놓고 그럴 수도 있어. 이메일로 그다음에 뭐 하고 설명만 해주는 거야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50분 동안 설명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핸드폰을 또 그렇게 너무 오픈해 놓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것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애들하고 카톡도 하고 뭐도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수업 시간이 제대로 집중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는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무서운 이야기도 들었어요. 출석을 안 부른대요. 왜요? 이게 다 블루투스 이렇게 신호를 등록해 놓고 그냥 들어오면 끝인 거야. 그냥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훌륭하네요. 그러면 나 오늘 저기 좀 가야 되니까 내 핸드폰 좀 들고 갔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 그럼 옛날보다 강의를 5분씩 더 해야겠네. 원래 사실 그 출석 부르면서 한 5분 정도 쓰거든요. 빡세졌네요. 네, 그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른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못하지. 첫사랑 얘기도 막 이런 하고 게 해야 되는 돌아다니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또 달라진 풍경이 저는 회사 안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녹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제가 그 사회초년생일 때는 우리 회사의 사장이 바뀌면서 이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이제 제가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리해고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말이 안 된다 해서 기존에 있던 부장님, 이사님들이 얘는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얘를 왜 채치냐라고 반발을 하면서 사장하고 저하고 1대1 면담이를 잡아준 적이 있었어요. 너 가서 얘기 잘해. 우리가 말해놨으니까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이사님이 저한테 자켓 안에다가 녹음기를 이렇게 장착해주면서 너 이거 들고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들키지 말고 똑바로 가서 이야기 잘하고 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뭐랄까 뭔가 적장에 들어가는데 내가 수류탄 같은 거를 들고 들어가는 영화처럼. 네. 제가 그런 방법으로 성추행을 했던 사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아이 하나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성공했어요? 예. 그래서 형사고발도 하고 증언을 받아냈거든요. 미안하다. 이게 증언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짜줬죠. 이게 그 성추행을 무조건 고발만 한다고 해서 다 처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증거가지. 예, 결국에는 증언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증거는 추행 같은 경우는 증거가 없거든요. 대부분 증언이 있지. 근데 제일 좋은 증거는 당사자의 사과예요. 사과. 일단은 이거 인정하는 게 되니까. 당사자의 사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휴대용 녹음기를 사서 분해해가지고 액세서리처럼 만들고 하는 거를 한번 쭉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사과 안 하는 게 좋은 거네요.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예,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팁입니까? 팁입니다. 그분들한테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면담 끝나고 나서 그 파일을 부장님들이 다 돌려서 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 새로운 사장이 무슨 꿍꿍이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후에 이 기억이 저한테 되게 크게 남았던 거예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회사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이 부장이라는 아주 그 부서 회사 안에서도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부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부서를 끌어가는 장이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 그래가지고 요 안에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그걸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정해진 레포트의 폼이 엑셀로 치면은 엑셀 시트 5개 나눠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레포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로 만들어도 합쳐도 다 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트 5개를 제가 하나에 합쳐가지고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부서 것만. 그래서 회의 시간도 단축하고 한 번에 할 수 있게 딱 만들었는데 이제 이 부장하고 저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대리급이고 부장이니까 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찍힌 게 또 몇 가지 있긴 했지만 제가 하도 막 들이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저를 음해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대리랑 싸우는 것도 너무 치사하게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시트를 5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얘는 하나밖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도 내가 2칸만 쓰라고 그러는데 애는 4칸을 쓴다. 이런 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 억울한 거죠. 왜냐면 나는 훨씬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이 부장 한번 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사님이 저한테 채워줬던 그 녹음기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자식을 한번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회의가 딱 열렸는데 이 부장이 딱 보니까 맘먹고 나를 어떻게 한번 쳐보려고 한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스마트폰 애플 3GS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
우리 회사 전체에 딱 2명만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였거든요. 부장님 얘기하세요 하고 내가 스마트폰을 그 사람 앞에다 그냥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따서 제가 인사부에 보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같이 일 못하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시트 5개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에 합친 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그게 타당하다면. 그러면서 제가 부장하고 엄청 트러블이 생긴 거였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저는 나올 때 최대한 내가 이 사람한테 데미지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가 나간 다음에 완전 자천됐어요. 마차님한테 잘 보여요. 그 사람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면담 오잖아요. 도청 다 확인하고 공항처럼 비밀 카메라 어디 박아놨나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라고. 근데 너무 그렇게 회사에서 말이 안 되는 공격을 자기보다 부하들한테 그렇게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뭐 성추행에 대한 이런 것도 그렇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약자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훨씬 더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드렸던 다른 분에 대한 그 조언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당 해고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거였어요. 부당 해고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무조건 녹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는 그런 위안감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차갑게 들리잖아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녹음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런데 내가 약자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무기처럼 네,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는 뭐 녹음 방지법을 뭐 만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너무 함부로 녹음이 모르겠지만. 되니까. 근데 아이폰은 통화 중 녹음이 안 돼요, 지금도. 통화 중 녹음 안 되죠. 되는데 삼성 거는. 저는 자동적으로 무조건 통화 녹음을 시켰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안동 근처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제가 뭐 핸드폰 때문에 일했던 거기에 계속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온 지 좀 됐는데요. 이러니까 다짜고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왔으면 나온 거지 왜 나왔다 그러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할배인데. 그래서 저는 순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내가 나와서 그 일을 못 해드립니다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 자동 기능을 켜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왔다고 못하는 게 말이 돼? 다시 들어가! 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온 지 몇 달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켜고 그 다음부터는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전화하면은 자동으로 항상 녹음이 돼요? 저는 100% 녹음되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눌러야 될지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냥 아예 그냥 항상 해놓자. 특히 이제 뭐 어떤 일에 연루됐거나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낫죠. 그때 지금 뭐 녹음 파일 나온 것도 아마 그렇게 해서 녹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나온. 자동으로 걸어가서. 네, 여기까지 네스 23회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